자, 쉬고 오셨죠? 쉬고 오셨으니까 또 이제 리프레시를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철학을 보셔야죠. 뭐 교육 철학이 사실은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 영역이에요. 철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썰풀 것도 많고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이제 저는 철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철학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내용을까지 알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 정도는 제가 좀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하는 건데요. 일단은 교육 철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깊은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고 아, 좀 이렇게 흥미를 느끼실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이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시간을 써야 되니까 교육 철학 같이 좀 이제 출제 빈도가 좀 낮은 영역들은 간단하게 그러나 보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정도의 어떤 내용만 집중해서 보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교육 철학의 성격 나왔는데 뭐 교육 철학은 교육 영역에서의 철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거죠. 근데 다만 철학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예측은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당위성에 대한 주장도 잘 안 합니다. 그냥 분석을 할 뿐이죠.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하고 뭐 그런 거를 할 뿐인데 사실 교육 철학은 교육이라는 목적을 좀 고려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당위성에 대한 주장을 좀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일반적인 철학과는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규범적 교육 철학, 분석적 교육 철학 뭐 나왔는데요. 분석적 교육 철학이 좀 중요할 수 있어요. 분석적 교육 철학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어, 어, 분석 철학이 이제 전기 후기 이렇게 나뉘는데 분석 철학 같은 경우에 이제 언어 철학과 또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철학의 뭐 기능으로는 분석적 기능, 평가의 기능, 사변적 기능, 종합적 기능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뭐 굳이 열심히 다 외워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무튼 뭐 규범적인 교육 철학이 있고 분석적인 교육 철학이 있고 실제적인 교육 철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석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 그리고 논리랑 관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 논리, 어, 예를 들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뭐 3단 논리죠. A면 B다, B면 C다. 따라서 A면 C다. 그냥 대표적인 3단 논리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뭐 3단 논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분석적 교육 철학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분석적 기능이 이런 거고요. 평가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가 기준을 잘 정하는 기능이에요. 사변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새로운 가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을 사변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종합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개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큰 관점에서 보면 그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연관을 시켰잖아요. 이렇게 모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영역들은 없어지나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 하나 통합되어서 여기서 종합적으로 뭔가 정리된 뭔가 새로운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원래 영역으로 환급합니다. 소급을 해줘요. 어, 다시 확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하고 이제 다시 분리하고 이러한 기능들이 바로 통합적 기능이에요. 뭐 그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형이상학이라는 게 나와요. 메타피직스라는 게 나오는데 이 메타가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메타가 바뀌었다. 메타 언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메타 랭귀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야, 그거는 요즘 메타에 안 맞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이래.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은 사실은 아니에요. 메타라는 표현은. 근데, 어,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그건 요즘 메타에 좀 안 맞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학자들이 많이 쓰는 그런 용어가 되었는데 이게 메타가 더 높은 초월한 뭐 이런 뜻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쓰시죠. 그거는 뭐 요즘 메타는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요즘의 어떤 트렌드라든가 이런 그 전체를 아우르는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앞선 뭐 그런 느낌이었죠. 뭐 뒤 또는 다음 이런 뜻만 있었어요. 그래서 어, 메타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파생접두사였거든요. 고대 그리스어에서. 그래서 피직스를 배운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형이상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사람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언어의 의미가 확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더 높은 또는 초월한 이런 어떤 고급스러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형 이상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거예요. 그 궁극적인 실제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체가 있는 것들이에요. 결국에는 실제하는 물질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제 펜이 있으면 이 펜은 제가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 펜이 실제하는 거죠. 근데 이 실제하는 형을 어떤 규정하는 또는 이러한 펜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 있을까? 이것의 진짜 이상적인 모습은 뭘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학문이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실제를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관념론이라든가 실제론이라든가 이게 궁극적 실제가 물질이냐 아니면 물질로 생각한다 그러면 실제론이고요. 그 우리가 실제로 만지고 맛보고 씹고 뜯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관념적인 것이 궁극적인 실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이 이제 관념론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랑 달리 야,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써먹는데 짱인 게 최고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이게 소피스트들이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을 했죠. 그런데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궁극적 실제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 실제가 하나면 일원론, 두 개면 이원론, 뭐 여러 개 있으면 다원론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그렇게 분류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리고 형의사학 같은 경우에 탐구하는 영역들이 막 이런 거예요. 뭐 종교적인 영역이라든가, 뭐 선악 문제라든가, 뭐 우주론적인 그런 것들, 뭐 태양과 달이 뭐 지구를 도느냐, 아니면 태양을 지구가 도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우주론적 그런 관점인데요. 예전에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믿죠.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뭐 그 지구 편평설인가 그걸 믿는 분들 있죠. 여기 나가면 떨어진다고 믿는 분들. 그런 재밌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진심으로 그를 믿으시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막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잘못된 걸 믿고 계시는 거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지구 공동설, 여기 지구 가운데 내부 멘트를 뚫고 내려가다 보면 여기 새로운 어떤 지구가 또 나온다. 거기 안에 이렇게 빛의 소스인 요 지구 내부에 또 태양이 있고 뭐 이런 거 믿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분들 많죠.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론적인 영역이고요. 뭐 신과 관련된 건 종교적인 영역이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존재의 본질과 의미를 탐구하는 존재론, 온톨로지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도 뭐 그러한 형이상학의 어떤 한 분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관념론을 봅시다. 관념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또 궁극적 실제가 있는데 그 궁극적 실제는 우리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가 직접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물체나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사고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관념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되게 어려운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려운 내용을 쭉 건너뛰읍시다. 그래서 일단 유심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심론. 관념론은 실제론 또는 유물론과 대립한다. 유심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심론 vs 유물론이라고 해서 제가 참고 자료에 실어놨는데 굉장히 심화된 내용이니까 그거를 이제 심화된 내용이니까 그건 안 보시고 싶으면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유심론이랑 유물론 있잖아요. 이게 그냥 거의 비슷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달라요. 두 개는 다릅니다. 다른데 유심론과 유물론은 좀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유심론 같은 경우에는 유심론과 유물론이 똑같은 게 아니죠. 실제론과 유물론이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그 유물론과 실제론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특정의 영역에서 겹치거든요. 근데 그 유물론은 유심론이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시고 관념론이 실제론과 좀 정확하게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론과 유물론이 굉장히 유사한 영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제가 얘기한 거고 관념론이랑 유심론이 비슷한 어떤 특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한 겁니다. 유심론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중세 유럽에서 어떤 메타가 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밌는데 주류 종교가 되면서 가톨릭이 주류 종교가 되면서 그 좀 대두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관념론을 종교적으로 해석해서 나온 게 유심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뿌리는 비슷하죠.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 계속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관념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물질보다 우리가 사고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개념들, 관념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 실제 어떤 궁극적 실제에 더 가까운 거로 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약간 이제 물질적인 건 하위, 그리고 뭐 관념적인 건 상위 이렇게 보는 그런 관념이에요. 그다음에 객관적 관념론이 있고 주관적 관념론이 있는데 쭉 읽어만 보시고요. 이거는 이렇게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이게 플라톤 같은 경우에 이제 관념론자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대 철학에서는 플라톤을 관념론자로는 보지는 않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그냥 일단은 교육학 임용고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플라톤은 관념론자로 보통 많이 본다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관적 관념론 같은 경우에는 그 왜 객관적 관념론, 주관적 관념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관념이 아무튼 실제로 궁극적인 어떤 이상인데 그것이 인간의 어떤 주관성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성을 띠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실제가 인간 그 개체별로 내가 가공 샐러드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 그리고 저를 찍어주시는 우리 촬영 감독님이 생각하는 이상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서로 각 개인에게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주관적 관념론이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객관 세계는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의식에 나타나는 한에서만 존재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다 개인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불가존 이거 그노시즘이라 이제 그노시스라 그래서 종교적 얘기가 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궁금하시면 그노시즘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노스티시즘이랑도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노시즘 이거 찾아보시면 좀 재미있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흥미가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궁극적 실제의 어떤 주관성에 대해서 초점 맞춘 게 주관적 관념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상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주의. 이상주의 같은 경우는 좀 마이너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플라톤이라든가 아니면 칸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완전 이상론자예요. 어떻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궁극적인 어떤 이상, 이거는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그냥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칸트 같은 경우에 선험적 판단 뭐 이런 걸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올바른 형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가진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런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는 좀 심화된 내용이라서 아마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철학을 시험을 보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관념론 이렇게 쭉 되는데요. 관념론적인 교육관이 중요하겠죠. 관념론적 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이상적인 교육 이념 그리고 교육 목적의 결정을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딱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근원적인 통찰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관념론적인 교육관입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 같은 게 뭐냐면은 절대 정신에 눈뜬 인간을 기르고자 합니다.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그 이데아예요. 이데아의 세계에 도달해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데아의 세계에 도달을 하려면 뭘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인문교양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 내용이 뭐 이렇게 사막사과 뭐 이런 거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간의 정신 능력을 도야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여러 과목들이 있잖아요. 뭐 천문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문학,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게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죠. 교육 방법 같은 경우에는 내적 자각과 직관 및 통찰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사실은 선생님이 계속 가르쳐 줘요. 교사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 현대적인 어떤 교육관에서 본다면 약간 상충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교사가 가르쳐 주는 게 이 관념론을 따랐을 때는 절대적 관념론을 따랐을 때는 이게 좀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더 오래 먼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이 공부를 시작하고 학습을 시작하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학습량이 많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좀 절대적인 어떤 진리에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절대적인 진리가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적 관념론에서는 안 변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나쁘진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상대적인 관념론, 이제 그 주관적 관념론을 따른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교육적 의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후에 나온 이건 사실은 가르쳐야 되는 거 가르쳐야 된다는 거니까 되게 굉장히 전통 과목을 중요시하는 형태의 어떤 교육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왔던 그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교육 철학들 있죠. 뭐 진보주의라든가 실용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듣기에는 좋아요. 듣기에는 좋은데 막상 해보니까 몇십 년을 그 진보주의라든가 실용주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교육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잖아요. 애들이 뭐 그 기초학력이 떨어진다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거나 이러한 어떤 그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확히 그건데요. 어, 요즘 아이들이 좀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한자어를 쓰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진보주의나 실용주의 교육의 어떤 폐해가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은 점점 더 쉽게만을 외치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한 어떤 그 주장들, 그런 관점들, 교육에 대한 관점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그런 기저에 깔려있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지만 문제가 뭐냐. 이게 허구적 관념에 너무 매몰되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그렇게 뭐 좋은데 뭐 너네가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건 다 좋은데 근데 그거 어디다 쓸 건데? 라고 하면은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 수학 배워서 어디다 쓸 건데? 미분적분 어디다 쓸 거야? 뭐 벡터의 내적, 외적 그런 거 배워서 어디다 쓸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할 말이 있죠. 인공지능 하려면 그런 거 알아야 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뭐 삼각함수라든가 삼각비라든가 이것도 뭐 컴퓨터 그래픽 쪽으로 가면 무조건 할 말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거 배워서 나는 그거 할 거 아닌데 나는 미용을 할 건데 내가 삼각함수 알아서 뭐해? 내가 머리 자르는데 삼각함수를 가지고 계산해서 자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현실적 합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실제론 나왔습니다. 자, 실제론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실제해요. 뭐가 어떤 진리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인식 주체와 인식 주체가 인식을 하던 말건 상관없이 아무튼 그 실제하는 대상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내가 파악을 했을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참다운 인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눈이 있어요. 눈이 있어요. 이렇게 쭉 봐요. 뭔가 이제 이상 이렇게 실제 이상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뭐 이런 실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실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이거 보든 안 보든 이건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고 이걸 보고 그거에 대해서 참다운 인식을 성립을 했을 때 그걸 제대로 파악을 했을 때 참다운 인식이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독립적으로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론이 뭐 유물론이랑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비슷하다는 그 비슷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실제론 같은 경우에는 쭉 종류가 나오는데요. 뭐 그냥 이건 읽어만 보시고요.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관념론적 실제론. 이거는 그 인간의 어떤 경험과도 실제가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아무런 관계없이 인간이 없든 있든 상관없이 실제는 존재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실체는 고도로 지적이고 정신적인 것이고 인간이 추상적 실체를 통해서 진리를 이해하고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념론적 실제론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은 플라톤은 관념론자라고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관념론적 실제론자라고 하는 이유는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 있잖아요. 이데아. 근데 이데아가 우리는 그냥 관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플라톤은 이게 형태가 존재하는 실제라고 봤습니다.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관념론적 실제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이 플라톤은 이렇게 괄호를 치시기 바랍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헤겔 같은 경우에는 유물론자죠. 유물론자니까 이런 실제하는 어떤 그 대상 그게 있다고 주장한 거죠. 스피노자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쭉 실제론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론적 배경 뭐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독립성의 원리 뭐 이런 것들도 요거는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객관 세계는 우리 마음과 독립적으로 실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우리와는 독립적인 별개의 존재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이미 법칙과 질서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자신이 존재하여야 하는 법칙에 따라서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이미 존재하고 이미 자신의 법칙, 진리에 따라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자가 있으니까 인간이 해야 되는 거는 그 존재자에 대한 인식과 탐구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실체, 진리의 실체를 파악한 후 그 진리에 따라서 삶을 사는 게 완전한 인간으로 삶을 사는 그런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요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성적 존재의 완성을 중요시하는 거고요. 자, 실제론적 교육관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객관 세계를 아우르는 법칙, 체계, 원리가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해요. 제가 아까 사람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사람의 인식과는 별개로 이미 그러해야만 한다는 법칙에 따라 존재하는 그 존재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 객관 세계를 아우르는 법칙, 체계,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는 그 법칙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도 중요시하고요. 교사가 중요시 되고요. 교육 과정이 중요시 돼요. 교사 왜 중요시 돼요? 학습자보다 그 영역에 있어서 더 먼저 공부를 하고 더 오래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한 발이라도 더 그 진리에 가까이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리는 똑같으니까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뭐 그래서 교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사의 어떤 기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은 뭐 전달하는 거고요. 교육 목적 같은 경우에는 능력과 이성배양이에요. 그 탐구 능력과 이성배양. 교육 내용은 이제 객관적 사실, 과학적 지식 이런 걸 중요시하고요. 교육 방법은 계속 해봐야 되는 거고 일단은 그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실체에 도달할 수 있는 힌트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관찰에 대한 꾸준한 탐구 그리고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교육적 의의와 비판, 뭐 관찰자의 위상에 따라 실제가 달라질 수 있다. 뭐 그런 건 당연한 거죠. 그 상대적인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뭐 빛도 스피드가 뭐 진공 상태에서는 뭐 고정이 되어 있지만 그 움직이지 않는 그 물체의 주변에 있는 진공 상태에서는 뭐 똑같지만은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뭐 달라지고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다차원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좀 달라지죠. 그리고 실제에 대한 지식이 일단은 관찰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관찰이 정확하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뭐 이런 거 그 뭐 이렇게 된 거 뭐 있지 않나요? 이렇게 돼서 뭐 줄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거. 그럼 뭐 아래 거가 기냐 위에 거가 기냐 뭐 이렇게 뭐 돼 있는 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감각기관을 속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불어일으켜지는 그림들인데 그거를 보면은 감각기관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회의가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결국에는 실제에 도달하는 그런 받침돌, 그 어떤 징검다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과연 정확하냐라는 그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유물론 유심론 나왔네요. 이거 읽어보세요. 좀 심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자연주의가 나왔는데 자연주의를 주장했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장자크 루소죠. 그 에밀슨 그 사람. 그리고 에밀을 쓴 루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칸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칸트가 그 에밀을 읽고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산책 시간을 까먹었다고 하죠. 변태죠. 그렇게 그 정도면은 에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재미가 없죠. 근데 칸트는 게 재밌었대요. 역시 변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사람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주의는 우리가 삶을 사는 그 어떤 공간이 어떤 공간이에요? 사회화되어 있는 공간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런 책상 같은 걸 쓰고요. 컴퓨터 같은 걸 쓰고 지금 아이폰 또는 뭐 갤럭시를 통해서 저를 볼 수도 있고 아무튼 모니터를 통해서 보잖아요. 뭔가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서 여러분이 저를 보신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현대적인 양식에 따라서 지어진 집에 살고 계시죠. 뭐 여러분들. 그리고 뭐 여러분은 옷 사입는 거나 뭐 이렇게 신발 신는 거나 뭐 집신 신고 다니는 분들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현대화된 또는 사회화된 공간 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화된 어떤 공간들 바로 문명의 흔적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이거는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머니한테 태어나잖아요. 어머니한테 태어났을 때 그 탯줄이 달려있는 그 어떤 최초의 상태와는 전혀 다른 상태죠. 우리는 진짜 알몸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옷을 입고 있고요. 왜요? 왜 그렇게 입고 있죠? 우리는 문명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명인인지 아니라면 그냥 옷을 벗고 막 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명 상태에 있는 것보다 그런 태초의 상태, 자연 상태, 이것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주의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자연주의가 사실 계몽주의랑 거의 등장한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계몽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뭐야? 나는 계몽을 할 거야. 뭐를 기준으로요? 이성을 기준으로 계몽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계몽주의의 어떤 이성 만능주의 그런 것들을 좀 비판을 하고 이성이 왜 만능이냐? 이성이 만능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자연주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명화된 삶을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원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던 그 모습 그대로의 어떤 태초의 모습, 자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우월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자연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학자로 제가 아까 루소를 얘기했죠. 장자크 루소. 그 사람 얘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연주의 교훈의 어떤 핵심, 코어 부분이니까 그 사람 얘기를 좀 볼게요. 자, 자연주의 교육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교사가 셋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 가지의 교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이 있고요. 인간이 있고요. 사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가 인간의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상태라는 거를 가정을 합니다. 자연 상태라는 거. 그래서 이 자연 상태가 결국에는 변질되기 이전의 상태예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던 그 태초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화 등의 영향으로 기존에 갖고 태어났던 어떤 천성이 변화된 상태가 변화되기 전 상태가 자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거는 학습자가 자신의 욕구나 흥미에 따라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 조력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비판받는 그 측면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비판받는 측면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교육 목적 같은 경우에는 노블 세비지라고 하죠. 고귀한 야만인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노블 세비지가 뭐냐면요. 타고난 천성을 그대로 간직은 하고 있어요. 간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천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고귀한 야만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임용고시 교육학 서적에서 많은 교육학 서적에서 이 표현은 그냥 생략하고 지나가는 걸로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 표현을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교육 방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아이들이 타고난 그 자연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연 상태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선생님이 직접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막 강제적으로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입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귀한 야만인을 길러내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고 했다면 그럼 교사는 이 과정에서 뭘 하나요? 교사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소극적 교육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루소 같은 경우에는 교사를 정원사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비유를. 그런데 이걸 이렇게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답안지를 받아보니까 교사는 정원사와 같은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것까지는 그래도 납득을 할 수 있는데 교사는 정원사다.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틀릴 수밖에 없죠. 정원사와 같은 이렇게 하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정원사가 이제 그 역할 정원을 이렇게 막 돌보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엇나가지 않도록 그 어떤 주도적으로 뭘 한다기보다는 그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렇게 이쁘게 자라야 되는데 나무가 이렇게 이쁘게 자라야 되는데 가지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럼 요걸 잘라주는 거죠. 그거를 해야 되는 게 정원사 역할인데 교사는 그 정도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소극적 교육인데 근데 교사가 정원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 교사는 정원사가 아니죠. 교사는 교사예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 같은데 이게 다릅니다.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교사가 정원사면은 정원사라 그러지 왜 교사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정원사라는 식으로 쓰셔야 되는 건데 그거를 교사 교사 이퀄스 투 정원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감점이 될 수도 있죠. 좀 깐깐하게 채점을 하는 경우에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루소가 에밀을 가지고 이제 에밀이라는 좀 교육계에서 좀 그 명저죠, 명저. 이걸 썼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읽어본 지 좀 돼가지고 지금 읽어보면 좀 다를까 싶은데 지금 읽어봐도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5단계로 나눕니다. 이렇게. 뭘 5단계로 나누느냐? 아동의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유아기가 이제 출생해서 말 배우는 시기고요. 이때는 지배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배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냥 땡깡 부리는 거 다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버릇이 안 좋은 버릇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엇나가는 것들을 쳐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아동기가 12살 정도까지인데요. 이게 만 나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14살 정도?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이 정도까지인데 이때는 오감 및 지각의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지식교육을 이때까지도 안 합니다. 자, 12세에서 15세까지 이제 드디어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시기까지 올랐어요. 중2에서 고1 정도. 그 소년기인데요. 이때는 이제 이성관계 이런 거에 눈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이때부터 배웁니다. 지식을. 이제 중2, 고1 이때부터 지식을 배워요. 이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공부를 계속 안 하다가 이때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뭘 알겠어요. 이게 깡통 상태죠, 지금. 아무튼 그건 그렇다고 치고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루소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흥미를 자극해서 자발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육 방법이 권장이 된다. 그리고 사춘기가 이제 20세까지, 사춘기에서 20세까지. 이게 청소년기예요. 이때 공부를 시작을 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 한 2학년 정도까지 이때까지 쭉 이제 지식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또 도덕 교육을 합니다. 도덕 교육. 도덕 교육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해요. 고2 때부터. 자, 그래요. 그래서 아동의 자애심이 이기심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연민의 감정을 이용하여 자애심을 우정, 동포애, 인류애로 확대시켜야 된다.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아동들이 원래 그 타인을 어떤 배려하는 그런 그 측은지심 이런 게 다 있는 거 우리 알잖아요. 남들이 뭐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면은 왠지 안 돼 보이고 좀 불쌍해 보이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 왜 울고 있나,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때문에 저렇게 서럽게 우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러한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게 좀 손상이 돼서 그러한 어떤 자의심이 손상이 되어서 이기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루소 책을 번역해 놓은 사람들을 보면은 발전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해서 이렇게 되는 게 더 좋아져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변질돼서 타락해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감정 교육이 도덕 교육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20세 이후의 시기가 이제 5단계인데요. 이때는 에밀 책을 보시면 이게 몇 페이지 안 돼요. 굉장히 얇습니다. 그 챕터 자체의 두께가 얇아요. 그 책 내부에서. 근데 이때 이제 남녀 벼락이라든가 순종, 온유, 겸손, 정숙 등의 미성을 강조하는 여성 교육이에요. 여성 교육. 남자는 이런 걸 안 배우고 여자만 이런 걸 배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남자는 이런 거를 안 배우고 여자만 이런 걸 배워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 수동적인 어떤 형태의 여성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현대 어떤 여성관이랑은 너무 대립되는 그런 어떤 그 교육관이라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비판을 받는 점이 이러한 지점에서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현대 여성관이랑 너무 상충하니까. 당연히 똑같이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똑같이 그 고등 수준의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여성은 순종적이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고 정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지식교육을 언제부터 한다 그랬죠? 지식교육을 중학교 한 2학년 정도부터 중2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언제까지 배우느냐? 뭐 쭉 해서 청소년기까지도 배우기는 하는데 가장 많이 배우는 게 이 소년기에 배워요. 그리고 청소년기에 이때 와서 도덕교육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식교육이
지식 교육이나 도덕 교육이나 너무 늦지 않나요? 이거는 좀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비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의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사회적 요구에 길들이고자 하는 기존의 교육에 반대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아이들을 그냥 그 어른이랑 똑같은데 어른이랑 똑같은데 다만 연령이 낮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요구 있잖아요. 어른들의 요구, 사회의 요구 이런 거에도 아이들이 당연히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거가 좀 하자가 있다. 그러한 생각은 하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기존 교육을 좀 반대를 했죠. 그래서 아동의 존재 가치를 인정했다. 하나의 인격체고 이런 식으로 흥미와 본성을 좀 주목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발견학습에 대한 사장독 토대 마련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한계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시기가 너무 늦어요. 교육 시기가. 그리고 양심을 도덕의 최고 원리로 제시를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를 목표로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도덕의 최고 원리로 제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양심도 정서의 일종이며 따라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연결고리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도덕의 최고 원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주관성을 떠나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서라는 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정서라는 거는. 근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어떤 도덕성이라는 것이 바로 양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심이 근데 정서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떤 주장이 상충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독학을 한 사람의 어떤 한계라고 하나 할까요?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물론 루소는 천재입니다만.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한계인데 임용고시에서는 이 한계를 지적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임용고시에서는. 자, 루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랑 사회랑 무조건 대립한다고 생각해요. 서로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항상 대립하는 건 아니죠,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루소 같은 경우에 어떠한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루소의 교육관이. 고귀한 야만인을 만들어내는 게 루소의 교육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고귀한 야만인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천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에 적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회랑 개인이랑 대립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루소 같은 경우에는 루소의 어떤 사상 자체가 서로 독립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상가들이 다 그렇죠. 이 사상과 저 사상이 약간 분리되어서 주장이 되었다 뿐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과는 일정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떤 나이를 먹고 어떤 관점이 변해서 아예 좀 다른 걸로 변화됐다면 또 몰라도 근데 루소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개인과 사회가 개인과 국가가 서로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서로 대입할 수밖에 없는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자연성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사회나 국가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한 천성이 오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주의를 따른다라는 그 자연주의 어떤 관점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한 특징이 그러한 어떤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과 사회, 인간과 국가가 서로 대립하는데 인간이 사회 또는 국가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니 적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두 개가 서로 조화를 잘 이루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로 그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왜 서로 대립을 해야 된다라고 대립만 한다고 생각하는지는 이제 그 나름대로 그 긍정적인 그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항상 대립하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뭐 이런 거 현대적 여성관과 상충한다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 이제 별개 문제인데 요거는 사실은 쓰지 마세요. 이거는 아니죠. 요건 자, 그리고 요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아까 제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나무를 그리고 이렇게 삐져나간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교사가 이렇게 아동이 이렇게 엇나가는 일이 없도록 교사가 이런 것들을 잘라줘야 된다. 그렇게 하는 교육이 소극 교육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상태가 좋은 걸까요? 이 상태가 좋은 걸까요? 여러분은 정할 수 있으세요? 기준이 매우 모호하죠, 굉장히. 이게 더 좋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누구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게 더 좋을 수 있죠.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가지가 있는 게. 다양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루소가 말한 대로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낸다는 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그 교사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막 애들이 장난을 쳐요. 그러면 그게 뭐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저는 그거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은 원래 그런 게 아이들이니까요.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다 자르는 거야. 교실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돼. 복도에서 뛰면 안 돼. 다 자르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진짜 소극적 의미의 교육이 맞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극 교육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퀸틸리아누스는 참고 자료인데 이 사람이 그 자연주의자예요. 자연주의자인데 현대적 의미에서 어떤 자연주의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고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그냥 재미로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 교육차로 넘어왔어요. 이제 근대까지 계몽주의까지는 지나왔고 현대 교육차. 계몽주의는 우리가 교육 철학에서 안 다뤘는데 이거는 교육사 할 때 다룰 거예요. 계몽주의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현대 교육철학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현대 교육 철학은 크게 두 가지가 관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관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륙 철학이 있고요. 유럽이죠. 그리고 미국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철학이 유럽 철학에 비해서 훨씬 더 거대하고 영향력이 강력하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명한 사람들이 유럽의 어떤 유명한 철학자들이 미국에 가서 연구한 사람들이 요즘에 점점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모든 학문의 중심이 미국이죠. 심지어 국문학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문학이니까 한국 문학이잖아요. 한국 문학이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대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대도 있고 고려대도 있고 연세대도 있고 좋은 대학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에서 한국 문학을 전공하셔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셔서 가르치고 계시죠. 그런 재밌는 어떤 현상이 있는데 모든 학문이 그래서 미국이 중심입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자, 그래서 미국 편부터 먼저 보시겠어요. 미국 편은 좀 심플한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실용주의, 항존주의, 본질주의, 뭐 재건주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진보주의도 있고요. 실용주의는 진보주의랑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름은 나뉘는데 굉장히 어떤 미국의 미국인들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굉장히 심플한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프랙티컬한 걸 좋아하고 그리고 그 탐구자 정신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미국의 뭐 3P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파이오니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미국인들의 어떤 그 경향에서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이 주장한 거다 보니까 좀 현학적인 이용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현학적인 내용이 별로 없고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명확하게 잡히는 정리하기가 편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 거를 먼저 접하시고 그 이후에 좀 현학적이라고까지도 생각이 되는 좀 어려운 내용의 유럽 철학을 좀 보시는 게 또 순서가 좋을 것 같아서 미국 철학을 좀 앞으로 뺐어요. 자, 그럼 미국 철학을 보시죠. 사실은 미국 철학이 우리나라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철학이 더 중요하기도 해요. 자, 실용주의부터 보시겠습니다.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하죠. 실용주의는 나중에 진보주의랑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완전히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거 실용주의랑 진보주의를 완전히 같다라고 해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얘기죠.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자, 실용주의 같은 경우에는 매우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 철학과 실용주의를 비교한다면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듀이가 나중에 진보주의에서도 또 나와요. 존 듀이는 그러면 실용주의 철학자예요? 아니면 실용주의 교육자 또는 교육 철학자예요? 아니면 진보주의 교육 철학자예요? 라고 묻는다면 실용주의가 좀 더 정확합니다. 진보주의는 실용주의, 듀이가 주장한 실용주의를 거의 대부분 받아들였을 뿐이지 듀이가 어떤 진보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학자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일반적인 얘기에서는 같은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있잖아요. 실용주의학자예요, 진보주의학자예요? 물어봤을 때는 실용주의라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용주의가 듀이가 얘기했던 거고 진보주의는 듀이가 얘기한 이후에 듀이의 실용주의를 받아들여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자, 실용주의 같은 경우에는 경험 그리고 변화 이 두 가지만을 실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진리, 그 실제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사회적인 유용성이에요. 그거를 어디다 써먹을래? 써먹을 수 있느냐? 써먹었을 때 좀 유용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유틸리티가 있느냐? 효용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용성이 가장 중요한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인간관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제가 되는 그런 관점들이죠. 그런 걸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인간관은 이론론적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인식하는 세계나 진리 세계나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진리 세계는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그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필요한 게 아니죠. 결국에는 개인이 인식하는 거는 개인의 주관에 따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나 여러분이랑 이걸 똑같이 봤다고 했을 때 이거를 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이거 그냥 동그라미와 세모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 설명이 없었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도형을 보고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개인이 형성한 그 주관적인 세계 있죠. 그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옛날에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들이 얘기했던 그러한 것들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자, 그래서 개인의 지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지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인간성의 3요소를 충동, 습관, 지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성의 3요소를 충동, 습관, 이성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지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충동, 습관, 지성이 이런 거가 있고요. 타고난 욕구라든가 행동을 통해서 발현된, 그러니까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난 충동이 바로 습관이 되는 거고요. 지성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의 충동과 습관이 개인의 습관이 있잖아요. 개인의 습관, 요 충동. 그리고 사회적 습관. 이게 관습이에요. 근데 충동과 관습이 서로 서로 부딪힐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너무 더우니까 길거리에서 한여름에 나는 너무너무 더우니까 팬티만 남겨 다 벗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욕구가 막 치밀어 오른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뭐 주변 사람들의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쾌한 어떤 감정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암묵적인 합의도 있고요. 그리고 공연음란죄라는 실제 그 벌점을 범칙금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죠, 법에.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습관, 개인적 습관과 사회적 습관이 충돌을 했을 때 그걸 어느 것에 우위를 둬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 지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적 사고 능력이 지성과 관련돼 있는 거죠. 아동관이 있습니다. 아동관. 실용주의의 아동관이에요. 일단은 실용주의 같은 경우는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조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발전할 수 있는 게 미숙하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영역에서 완전해요. 예를 들어서 밥을 한 그릇을 먹는데 그 이상 더 빨리 먹을 수 없는 상태까지 도달한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밥을 먹는다는 그 행위에 있어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있을까요? 발전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뭐 비슷하게 얘기하자면 파레토 효율성을 이미 달성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파레토 효율성이. 뭐 그건 약간 별개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미숙하기 때문에 발전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회적 존재이자 뭐 생물학적인 존재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수용력과 잠재력이 있으니까 여건이 있다면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교사관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어떤 존재냐 그리고 교사가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나뉘겠죠. 자, 교사는 관찰자이자 안내자이자 연결자이자 제안자이자 중재자. 그래서 아동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아동이 스스로 잠재적인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는 사람이 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걸 해줘야 됩니다. 애들이 물어보는 것보다 선생님이 먼저 친근하게 해주면 애들이 훨씬 더 부담이 덜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교사에 대한 요구가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떤 아동의 어떤 잠재력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상호작용을 해주고 피드백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그 타고난 어떤 본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대한 발전시키고 개발시킬 수 있도록 조력을 해주고 뭐 그런 게 요구가 된다는 거죠. 자, 교육이 여기가 한계가 되는 게 문제가 이건데요. 미래 생활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이게. 어, 그래서 교육은 지속적인 어떤 그 생활 그 자체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적인 경험만이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험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그 개념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황을 경험하기 위해서 직접 뛰어든다는 거는 내가 그 상황에 뛰어들었을 때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계속적인 어떤 그 계속적인 어떤 그 외부에서 받아들여진 어떤 자극에 대한 경험 이걸 좀 중요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생활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내가 어, 어떤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 A라는 상황이 경험이 될 수 있고 B라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떡볶이와 피자를 동시에 쿠폰이 당첨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 A랑 B 내가 배가 한 개가 있어요. 그리고 쿠폰의 그 유효 기간은 내일까지예요. 그러면 어, 지금 이 선택을 하는 그 기로에 놓여 있단 말이죠. 나는 떡볶이나 피자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떤 예측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생활에 대해서 좀 대비가 좀 부족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계죠. 자, 그리고 자연 상태로 태어난 개인이 사회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 이거 뭐랑 비슷해요. 그 피터스랑 허스트가 말했던 어, 어, 그 성인식으로서의 어떤 교육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심리학적 측면과 사회학적 측면이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적 같은 경우에는 경험의 재구성. 근데 경험의 재구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경험한 것을 이미 외부로부터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외부로부터 경험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 내부에서 어떻게 재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조화를 시킨다는 거 이것만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생활에 대한 준비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간 더 많은 경험을 하는 것, 더 많은 성장을 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교육 목적 같은 경우에도 교육 목적 내재설의 입장에 서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일단은 듀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회학적인 측면에서의 교육 목적 내재설이에요. 그래서 교육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요. 교육의 어떤 갖고 있는 그 교육 자체만의 어떤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아니라 교육 외부에 있는 상황에서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 휘둘리거나 뭐 자본 논리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그 듀이가 주장했던 교육 목적 내재설이었던 방향입니다. 근데 피터스는 뭐라고요? 교육이 갖고 있는 그 내재적인 가치 그 자체, 그 개인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완성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위해서 교육이 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육 목적 내재설은 피터스의 교육 목적 내재설이 조금 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 목적 내재설의 좀 더 티피컬한 모습이고 듀이 같은 경우에 약간 사회학적인 측면의 얘기가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뭐 그냥 전통적인 교육 과정이 없고 왜냐하면 경험이 중요한 거니까요. 경험을 교육 내용으로 삼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러닝 바이 두잉이라고 이거는 아마 영어 교육과 친구들이 좀 잘 알 거예요. 영어 교육과 친구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 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경험을 통한 교육 뭐든지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경험은 능동적 경험 그리고 수동적 경험의 능동적 경험과 수동적 경험의 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행동과 사고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읽어보셔야 되고요.
자, 의 및 한계가 있는데요. 일단 의는 흥미를 고려했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흥미를 고려하고 그리고 아동의 본성을 좀 살려서 뭐 개발시키고 이런 것들 중요시했다라는 거에서 방점을 두고 싶고요. 이게 흥미가 있으면 노력을 하게 되고요. 노력을 해서 뭐 성취가 있으면 다시 흥미가 또 생기는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흥미와 노력이 상보적 관계라는 점을 밝혔다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경험을 중시했다. 경험을 중시했다는 것은 애들이 직접 해보는 거를 중요시했다는 거니까 자발성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데 문제가 뭐냐면 미래 생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거 그리고 도구주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를 지식이라는 거를 굉장히 인간의 필요 또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인간을 전제한 것 자체가 인간을 되게 그냥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삶과 교육을 동요로 봤다 이런 것도 좀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교육이 경험의 지속적인 재구성으로 이제 문제가 과정으로 봤는데 항상 그런 거냐라고 한다면 그런 건 아니라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